고치는 게 아닙니다, 김덕만 씨. 깨우는 게입니다. 초침이 거꾸로 돌고 있었다.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째깍째깍 하는 규칙적인 소리는 여전한데 가느다란 금색 초침은 12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1시, 10시, 9시 방향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돋보기를 쓴 내 눈이 침침해진 탓일까 싶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벼보았지만 현상은 그대로였다. 내 평생 시계 수리공으로 50년을 살아왔지만 태엽이 풀려서 멈춘 시계는 봤어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계는 처음이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묵직한 회중시계는 차가운 금속성을 띠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손에 닿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미세한 온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이걸 고쳐달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고개를 들어 카운터 너머의 사내를 바라보았다. 중절모를 깊게 눌러쓴 그는 그림자 속에 얼굴을 반쯤 숨기고 있었다. 입고 있는 양복은 좋기 30년은 되어 보이는 구식 더블 버튼이었지만 주름 하나 없이 빳빳했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김덕만 씨. 깨우는 겁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 마치 오래된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바람 소리 같았다.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 좁은 골목에서 덕만 시계방 주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깨운다는 표현은 묘하게 거슬렸다. 손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시계는 기계예요. 부품이 닳았거나 기름칠이 필요한 겁니다. 거꾸로 가는 걸 보니 태엽 감는 장치 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그런데 부품이 워낙 특이해서 제 짝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핀셋으로 시계의 뒷면 덮개를 살짝 들어 올렸다. 보통의 시계라면 톱니바퀴와 스프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덮개를 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는 톱니바퀴가 없었다. 대신 보랏빛이 감도는 투명한 수정 하나가 중심에 박혀 있었고 그 주위를 알 수 없는 문자가 새겨진 금속 링들이 공전하는 행성처럼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이게 뭡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가게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현관문에 달린 종소리조차 울리지 않았다. 사내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카운터 위에는 그 기묘한 회중시계와 낡은 명함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명함에는 전화번호나 주소 대신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황혼이 깃들면 진정한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멍하니 서서 열려있는 가게 문을 바라보았다. 밖은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소음으로 시끄러웠다.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는 소리, 인부들의 고함, 먼지 섞인 바람. 그 모든 것이 이 낡은 시계방 안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다. 5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도 이제 곧 문을 닫아야 했다. 건물주가 보상금을 받고 나가라고 통보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자식들은 이제 그만 편히 쉬시라고 요양병원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팜플렛을 가져오곤 했다. 하지만 내 손은 아직 굳지 않았다. 눈이 좀 침침하고 허리가 쑤실 뿐 아주 작은 나사 하나를 조립하는 감각은 여전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다 쓴 건전지 취급을 했다. 쓸모가 다했으니 폐기 처분되거나 어딘가 구석에 조용히 보관되어야 할 존재로 말이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내 마음은 청춘이고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세상은 우리를 투명 인간 취급할 때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이 낡은 잡동사니처럼 여겨질 때 그 씁쓸함,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작업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시 그 회중시계를 집어들었다. 시계 뒷면의 수정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내 손가락 끝을 간지럽혔다. 묘한 기분이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평생을 기계와 씨름해 온 장인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원리를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를 눈앞에 두고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었다. 나는 작업용 확대경을 눈에 끼고 가장 정밀한 드라이버를 집어들었다. 수정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금속 링에 아주 작은 홈이 보였다. 그곳에 드라이버 끝을 맞추고 숨을 죽였다. 손끝에 집중했다.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링이 멈췄다. 그러자 수정에서 뿜어져 나오던 보랏빛이 조금 더 강렬해졌다. 나는 침을 삼키며 두 번째 링의 홈을 찾았다. 이건 마치 복잡한 금고를 여는 것과 같았다. 패턴이 있었다. 링이 회전하는 속도와 리듬, 그 미묘한 박자를 읽어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평소라면 벌써 퇴근해서 텅 빈 집으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켰을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지칠 줄 몰랐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평소 나를 괴롭히던 어깨의 통증도 흐릿하던 시야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20대 시절 처음 시계 수리를 배우며 밤을 새우던 그날처럼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링이 찰칵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았다. 그 순간 회중시계의 수정이 눈부신 빛을 뿜어내더니 시계 전체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나는 놀라서 의자 뒤로 물러났다. 공중에 뜬 시계는 천천히 회전하며 빛의 입자들을 흩뿌렸다. 그 입자들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먼지와 뒤섞이더니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가게 벽면에 걸려있던 수십 개의 낡은 괴종시계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 땡, 땡, 땡. 제각기 다른 시간, 다른 소리를 내던 시계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한 화음을 이루며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의 파동 속에서 가게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벗겨진 페인트 자국이 선명한 벽지가 새 것처럼 변했고 삐걱거리던 나무 바닥은 윤기가 흐르는 고목으로 바뀌었다. 먼지 쌓인 진열장은 황금빛 테두리가 둘러진 고급스러운 장식장으로 변모했다. 마치 50년 전 내가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 그보다 더 고풍스럽고 신비로운 공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글주글하고 검버섯이 피어있던 손등이 팽팽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늙은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질감이 달랐다. 힘이 넘쳤다. 무엇이든 만들고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가게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은은한 풍경 소리가 났다. 어서 오십시오, 관리자님. 문으로 들어선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키가 2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였지만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정중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낡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푸른 도깨비불 같은 것이 일렁이고 있었다. 보통 때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겠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침착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존재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갔다. 예약은 하셨소. 도깨비불 사내는 품에서 낡은 엽전 꾸러미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엽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오래된 기억을 수선하러 왔습니다. 인간들의 시간에 깎여나가 희미해진 제 이름을 다시 새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아까 그 중절모 사내가 남긴 말. 황혼이 깃들면 진정한 하루가 시작된다. 그리고 시계가 거꾸로 가던 이유. 이 시계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시간, 즉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며 묻어두었던 전설과 기억들이 살아 숨 쉬는 이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세계의 문지기이자 수리공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낡고 볼품없어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찬란했던 기억과 경험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죠. 단지 그것을 알아봐 주고 닦아줄 누군가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늙은 시계 수리공이지만 오늘 밤 저는 그 어떤 영웅보다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나는 작업대 위에 놓인 도구를 다시 집어들었다. 도깨비불 사내가 내민 것은 깨진 옥필이었다. 이름이 무엇이오? 사람들은 저를 금강이라 불렀습니다. 산을 지키던 호랑이였지요. 하지만 산이 깎이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저는 형체를 잃고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금강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옥피리의 균열을 살폈다. 단순한 깨짐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잊혀짐이 만들어낸 상처였다. 이것을 고치려면 접착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기억이 필요했다. 나는 눈을 감고 옛날을 떠올렸다. 내가 어릴 적 뒷산에서 뛰어놀던 시절. 그때 어른들이 해주던 산군산 준 호랑이 이야기. 두려우면서도 경외심을 갖게 했던 그 전설들. 그 기억의 조각을 끄집어내어 손끝에 집중시켰다. 그러자 회중시계에서 뿜어져 나오던 보랏빛이 내 손을 타고 흘러 옥피리의 균열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시익. 마치 뜨거운 인두로 상처를 지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금강이 고통스러운 듯이 임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참으시오. 잊혀지는 것보다 아픈 것은 없소. 이 고통은 당신이 다시 존재하게 된다는 증거요.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금강은 몸을 떨면서도 자리를 지켰다. 잠시 후 보랏빛이 잦아들고 옥피리는 매끄러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아니, 전보다 더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다. 아! 금강이 탄성을 질렀다. 그의 일렁이던 도깨비불 얼굴이 서서히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굵은 눈썹, 부리부리한 눈, 위험 있는 호랑이의 형상과 인간의 모습이 섞인 묘한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감격에 겨워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그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나는 짐짓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리비는 엽전으로 받겠소. 그리고 이 가게는 밤에만 여니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리 전하시오. 금강이 물러가고 문이 닫히자 가게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전과 달랐다. 적막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고요였다. 나는 회중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때 가게 안쪽 평소에는 창고로 쓰던 문에서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쥐가 다니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오늘 밤 손님은 금강 하나가 아닌 모양이었다. 나는 창고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손에는 드라이버를 꽉 쥐고 있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문 너머에서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거기 있어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목소리였다. 환청일까? 아니면 이 기묘한 시계가 만들어낸 또 다른 마법일까? 말도 안 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다.
끼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창고에 먼지 쌓인 잡동사니 대신 끝을 알 수 없는 긴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복도 저 끝, 희미한 등불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덕만 씨, 왜 이제야 문을 열어줬어요? 한참을 기다렸잖아요. 그녀는 10년 전 아픈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40년 전,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그 젊은 날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같이 검었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었다. 그녀가 나를 향해 손짓했다. 이리 와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들, 내가 다 모아뒀어요. 나는 홀린 듯 발을 떼었다. 이성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리움이 내 다리를 움직였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주머니 속의 회중시계가 미친 듯이 뜨거워지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위험해. 그건 당신 아내가 아니야.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아까 그 중절모 사내의 목소리였다. 나는 멈칫했다. 그러나 눈앞의 아내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어서요, 여보.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미소가 기이하게 찢어지며 입꼬리가 귀까지 걸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기회일까, 아니면 덫일까? 황혼의 시간, 나의 진정한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첫 번째 시련이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드라이버를 고쳐주며 그녀, 아니 아내의 모습을 한 그 존재를 노려보았다. 당신, 누구야? 내 물음의 복도 끝에 존재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유리창을 긁는 듯 날카로웠고 동시에 가게 안의 모든 시계가 미친 듯이 알람을 울려대기 시작했다. 밤은 길고 나의 시계 수리점은 이제 막 영업을 시작했다. 까르르, 까르르. 그 웃음소리는 내 귀를 파고드는 송곳 같았다. 아내의 얼굴을 한 그 존재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다. 입은 귀 밑까지 찢어졌고 그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팔이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나더니 나를 향해 쇄도해왔다. 10년의 그리움이 공포로 뒤바뀌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정밀 드라이버를 앞세웠다. 늙은이의 느린 반사신경이었지만 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내 몸을 강제로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썩 물러가라. 내 고함과 함께 드라이버 끝에서 푸른 스파크가 튀었다. 그것은 전기가 아니었다. 시계 수리공으로서 평생을 갈고 닦은 집중력이 형상화된 기운이었다. 드라이버가 늘어난 그녀의 손목 안이 손목처럼 보이는 검은 연기를 꿰뚫었다. 키에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 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보다 100배는 더 끔찍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작업대를 짚고 버텼다. 괴물은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며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꽃무늬 원피스는 녹아내리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쥐와 인간을 섞어 놓은 듯한 흉측한 형상이 드러났다. 감히 내 먹잇감을. 녀석이 으르렁거리며 다시 공격 태세를 갖췄다. 그때였다. 가게 구석 어둠 속에서 중절모를 쓴 사내가 소리 없이 걸어 나왔다. 일부에서 시계를 맡겼던 그 남자였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다. 그만해라, 망각의 쥐여. 이곳은 내가 함부로 넘볼 영역이 아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울리는 위압감이 있었다. 괴물은 사내를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관리자.
님, 이분은 새로운 시간의 장인이시다. 내가 감히 그분의 기억을 탐하려 했느냐? 썩 꺼지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를 태엽 속에 가둬버리겠다. 중절모 사내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지팡이 끝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열려있던 창고문, 아니 어둠의 복도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사내는 지팡이를 휘둘러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 쾅 소리와 함께 문에 그려져 있던 부적 같은 문양이 붉게 빛나다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것은 깊은 허무함이었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 있던 아내의 모습. 비록 가짜였고 괴물이었지만 그 얼굴을 다시 보았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괜찮으십니까, 김덕만 씨? 사내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 이마를 닦았다. 그게 대체 뭐였소? 내 아내 얼굴을 하고 나를. 그것은 망각의 쥐라고 불리는 요괴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그리운 기억, 가장 아픈 후회를 미끼로 삼아 영혼을 갉아먹고 살지요. 당신의 그리움이 너무나 짙어서 녀석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겁니다. 사내의 설명에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움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평생을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나를 죽일 뻔했다니.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과거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젊은 날의 영광, 뼈아픈 실수,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인연들. 가끔은 그 기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현재를 살아갈 힘을 앗아가기도 하지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정작 발 앞에 놓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 방금 추억이라는 달콤한 덫에 걸려 제 남은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내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나는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골랐다. 가게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요? 내가 쏘아붙이듯 묻자 사내는 중절모를 살짝 들어 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황혼의 시계방을 관리하는 지배인 정도로 해두지요. 그리고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의 손 때문입니다. 내 손. 나는 투박하고 주름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기름때가 낀 손톱, 관절염으로 굵어진 마디. 볼품없는 늙은이의 손일 뿐이었다. 당신의 손은 50년 동안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고치며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아 주었지요. 그 수리와 복원의 마음이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잊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기억도 말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쳐서 쓰려 했지요. 사내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재개발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나,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받는 나. 세상은 나를 고장난 시계 취급했지만 이 남자는 나를 수리공이라고 불러주고 있었다. 그 회중시계는 회귀의 나침반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만이 이면 세계의 고장난 물건들과 영혼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부한다면 지금 당장 평범한 노인의 삶으로 돌려보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게 밖 어둠이 깔린 거리를 가리켰다. 당신이 떠나면 갈 곳 잃은 저 수많은 이야기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소멸하고 말 겁니다. 아까 그 금강이라는 호랑이처럼 잊혀지는 고통 속에서 말라 죽겠지요. 나는 회중시계를 다시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내 손길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평범한 노인의 삶으로 돌아간다.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요양병원으로 가는 삶. 아니면 위험하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삶.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내 물음에 사내의 눈이 반짝였다. 간단합니다. 손님이 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단,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고치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깃든 사연입니다. 기계적인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연륜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다시 한번 은은하게 울렸다. 딸랑, 이번 손님은 누구일까? 나는 긴장하며 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작은 체구의 꼬마였다. 7살이나 되었을까? 낡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따은 아이는 품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다. 어서 오너라.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맞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이가 내민 것은 다 찌그러진 녹그릇 하나였다. 할아버지, 이거 고쳐주세요. 우리 엄마가 이거 없으면 밥을 못 지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녹그릇을 받아들었다. 단순히 찌그러진 게 아니었다. 그릇 표면에 검은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그 얼룩에서는 매캐한 탄 냄새가 났다. 이것은 화마호어 머이의 흔적이었다. 불에 타버린 집, 잃어버린 보금자리의 기억이 이 그릇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건 불에 탔구나. 네. 도깨비불이 우리 집을 삼켰어요. 엄마가 아끼던 건데 이것만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다 멈칫했다. 아이의 몸이 반투명했다. 이 아이 역시 사람이 아니었다.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가신자션, 그 중에서도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의 어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작업용 돋보기를 끼고 녹그릇을 살폈다. 물리적으로 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망치로 두드리고 열을 가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검은 그을음, 즉 화재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이 녹그릇과 같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웃으며 포장할 수 있어도 그 속에 눌어붙은 그을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지요. 억지로 긁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생채기가 나곤 합니다. 이럴 땐 부드러운 위로와 따뜻한 이해라는 연마제가 필요합니다. 나는 회중시계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시계의 태엽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리자 녹그릇의 검은 얼룩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드러운 헝겊에 특수한 오일 사내가 건네준 작은 병에 든 액체를 묻혀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새 것처럼 만들어주마. 나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며 손을 놀렸다. 쓱싹, 쓱싹. 단순히 닦는 행위가 아니었다. 괜찮다, 다 지나갔다. 이제 안전하다는 마음을 담아 어루만지는 행위였다. 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검은 그을음이 연기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관리자가 낮게 경고했다. 조심하십시오. 그 그을음은 단순한 재가 아닙니다. 화가호 치가 남아 있습니다. 자칫하면 당신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녹그릇에서 시뻘건 불길이 확 치솟았다. 아, 뜨거.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뗄 뻔했지만 꾹 참았다. 여기서 손을 놓으면 아이의 희망도 함께 꺼져버릴 것 같았다. 불길은 내 손을 휘감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헝겊질을 멈추지 않았다. 내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50년 동안 뜨거운 납대 민두를 다루던 굳은 살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물러가라. 이 아이의 집은 탔을지언정 마음까지 태울 순 없다. 내가 호통을 치자 치솟던 불길이 사그라들며 그릇 속으로 흡수되었다. 녹그릇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황금빛 광택을 되찾았다. 찌그러진 부분도 저절로 펴지며 완벽한 원형을 회복했다. 와.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해맑은지 내 손의 화끈거림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아이가 그릇을 받아 들고 꾸벅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문 밖으로 총총히 사라지자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나른해졌다. 훌륭하십니다. 첫 번째 실현도, 첫 번째 의뢰도 완벽하게 해내셨군요. 관리자가 박수를 쳤다. 나는 쑥스러워 헛기침을 했다.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었소. 그저 닦았을 뿐이지. 그 닦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만 쉬시지요. 첫날 치고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셨습니다. 사내 말대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나는 작업대 위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아내와 함께 소풍을 가고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주요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을 때는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어젯밤 그대로였다. 낡은 벽지, 먼지 쌓인 진열장. 혹시 꿈을 꾼 건 아닐까? 나는 황급히 주머니를 뒤졌다. 묵직한 회중시계가 손에 잡혔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는 어젯밤 화마와 싸우다 생긴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나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기지개를 켰다. 그런데 가게 앞 전봇대에 낯선 종이가 붙어 있었다. 철거 예정 통보 -3일 후 집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일. 고작 3일 남았다니. 건물주가 보낸 최후 통첩이었다. 이 가게가 사라지면 어젯밤 그 신비로운 세계도 갈 곳 없는 영혼들도 모두 갈 곳을 잃게 된다. 이보세요, 김씨 할아버지. 누군가 나를 불렀다. 고개를 돌려보니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건설사 직원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쌀쌀맞기 그지없었다. 언제까지 버티실 겁니까? 3일 뒤에는 포크레인 들어옵니다. 그 전에 짐 안 빼시면 다 쓰레기 처리될 줄 아세요. 이복의 젊은이들. 사정이 있어서 그러네. 조금만,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주면 안 되겠나? 내가 사정했지만 그들은 코웃음을 쳤다. 한 달이요.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법적으로 다 끝난 일입니다. 그들이 횡하니 돌아섰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현실의 벽은 요괴보다 더 높고 단단했다. 밤에는 영웅이 되었지만 낮에는 그저 힘없는 독거노인일 뿐인 나의 처지가 서글펐다.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진동했다. 하지만 이번 진동은 달랐다. 규칙적인 박동이 아니라 다급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 듯한 불규칙한 떨림이었다. 도와주세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머릿속에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동시에 멀리 사라져가는 건설사 직원들의 그림자 속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어젯밤 보았던 그 기운이었다.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었다. 이 마을을 밀어버리려는 거대한 힘 뒤에 인간의 탐욕을 먹고 자라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나를, 그리고 이 가게를 노리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이 낡은 가게가 아니었다. 이 도시의 기억, 그리고 아직 떠나지 못한 수많은 사연들이 묻힌 이 터전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당장 3일 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 혼자 힘으로 저 거대한 건설사와 그 뒤에 숨은 어둠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 순간 가게 안쪽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요즘은 아무도 걸지 않는 먼지 쌓인 다이얼 전화기였다. 나는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나 절대 들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목소리였다. 아버지, 저예요, 진수. 20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던 내 아들. 진수의 목소리였다. 진순이? 너 살아 있었던 거냐? 아버지,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셔야 해요. 그 가게 위험해요. 제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알 수 없는 굉음과 비명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진수야, 무슨 일이냐, 진수야. 뚜. 전화는 끊어졌다. 20년 만에 연락한 아들이 이 가게가 위험하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모든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일까? 나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이 일제히 멈췄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뚜. 끊어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기계적인 신호음뿐이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20년의 세월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가위질 소리처럼 들렸다. 진수. 내 아들 진수. 집을 나가던 그날, 내 가슴에 대못을 박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녀석이 지금 오고 있다고 했다. 그것도 목숨이 위험하다며.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가게 밖을 내다보았다. 3일 뒤면 들이닥칠 포크레인보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칠 아들과의 재회가 더 두렵고 떨렸다. 아드님 목소리입니까? 어느새 나타난 관리자가 내 곁에 서 있었다. 그의 중절모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만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녀석이 이 가게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더군. 피는 물보다 진하고 인연의 끈은 시간보다 질긴 법이지요. 게다가 아드님은 아마도 저 바깥 세상의 어둠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관리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 밖 도로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가 열린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다. 검은색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뛰어내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덥수룩한 수염,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그리고 낡은 가죽 재킷. 기억 속에 앳된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세파에 찌든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고집스럽고 한편으로는 늘 불안하게 흔들리던 그 눈빛. 진수였다. 아버지. 녀석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앞섰고 그 뒤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아내는 진수가 집을 나간 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떴다. 녀석은 어미의 임종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 원망이 내 가슴 속에 앙금처럼 남아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제야 나타나느냐?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갔다. 진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투박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다. 인사는 나중에 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요. 놈들이라니 건설사 용역들 말이냐? 아니요, 그런 시시한 것들이 아니에요. 공허의 건축가들. 그들이 이 터를 노리고 있어요. 이 가게 단순히 낡은 시계방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어제 보셨죠? 그들이 보내는 정찰병들을. 진수의 눈은 가게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녀석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때 관리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오랜만이군요, 강진수 씨. 아니, 이제는 그림자 사냥꾼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진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허리춤으로 손을 뻗었다. 그곳에는 둔탁해 보이는 은색 단검이 매달려 있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설마 아버지를 끌어들인 게 당신이야? 진수의 목소리에 살기가 돌았다. 나는 황급히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만해라. 이분은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놈들이라는 게 대체 뭐냐? 진수는 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쏟아내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들이 그의 목구멍에서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 말고 죽은 시간들이 모이는 하수구 같은 곳이 있어요. 재개발, 철거. 그런 명분으로 오래된 것들을 부수고 나면 그 자리에 있던 기억과 영혼들은 갈 곳을 잃죠. 그 공허를 먹고 자라는 괴물들이 있어요. 그놈들은 이 가게가 그 영혼들의 피난처라는 걸 눈치챘어요. 이 가게를 부수고 그 밑에 흐르는 기억의 맥을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왜 건설사 직원들에게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는지, 왜 밤마다 요괴들이 찾아왔는지. 자식 키우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된다고들 하지요. 품 안의 자식이라지만 어느새 훌쩍 커서 부모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 녀석이 집을 나가 밖에서 무슨 고생을 했는지,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철없는 놈이라 욕하고 원망만 했지. 녀석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들여다볼 생각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네 부모라는 자리가 기다림이라는 형벌을 견디는 죄인의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자. 이 가게를 버리고? 내가 묻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만이라도 살아야죠. 여기 있으면 죽어요. 못 간다. 나의 단호한 대답에 진수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고집이 아니다. 이 가게는 내 50년 인생이고 내 엄마의 숨결이 묻어있는 곳이야. 그리고 어제 약속했다.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겠다고. 시계 수리공이 고장난 걸 보고 도망치면 쓰나. 고쳐야지. 나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다. 시계는 진수가 들어온 이후로 더욱 격렬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마치 진수에게도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그 순간 가게 밖의 햇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낮인데도 밖은 개기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어두워졌다. 창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가게 앞 도로의 아스팔트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벌써 왔어. 진수가 단검을 뽑아 들고 문 앞으로 달려갔다. 밖을 내다보던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그림자 군단이에요. 건설사 직원들 몸을 숙주로 삼아서 낮에도 활동하고 있어. 유리창 너머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수십 명이 가게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눈은 흰자위 없이 검은색으로 꽉 차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손을 들어 올리자 거대한 포크레인의 삼날이 가게 지붕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다. 피해요.
진수가 몸을 날려 나를 덮쳤다. 쾅! 굉음과 함께 가게 입구 쪽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바닥에 뒹굴면서도 회중시계를 놓치지 않았다. 관리자 양반, 어떻게 좀 해보시오. 내가 소리쳤지만 관리자는 카운터 뒤에서 태연하게 지팡이를 짚고 서 있을 뿐이었다. 이 싸움은 산 사람들의 몫입니다. 김덕만 씨. 당신의 의지가 이 공간을 지킵니다. 시계를 믿으세요. 무책임한 말이었지만 묘하게 힘이 실려 있었다. 무너진 벽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기 시작했다. 진수가 단검을 휘둘러 그림자 하나를 베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흩어졌지만 뒤이어 두 놈, 세 놈이 달려들었다. 아버지, 뒤로 물러나요. 진수는 20년 전에 그 철없는 아들이 아니었다. 녀석의 몸놀림은 날랬고 단검을 쓰는 솜씨는 노련했다. 하지만 수는 너무 많았고 녀석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녀석의 왼쪽 다리가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오래된 부상 같았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진수의 등 뒤를 노리고 덮쳤다. 진수야. 나는 본능적으로 회중시계를 든 손을 뻗었다. 녀석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멈춰라. 내 마음속의 외침이 시계에 닿았을까. 회중시계의 뚜껑이 열리며 강렬한 황금빛 파장이 뿜어져 나갔다. 이잉. 공간이 왜곡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진수를 덮치려던 그림자의 움직임이 뚝 끊겼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림자의 동작이 거꾸로 되감기고 있었다. 덮치려던 자세에서 다시 바닥으로, 그리고 벽 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슬로 비디오처럼, 아니 리와인드 비디오처럼 펼쳐졌다. 이건 진수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 역시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시계는 단순히 물건만 고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자체를 국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내 가게에서 썩 나가지 못해. 내가 시계를 높이 쳐들자 시계 바늘이 미친 듯이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무너져 내렸던 천장 잔해들이 둥실 떠오르더니 원래 있던 자리로 날아가 붙었다. 깨진 유리창 조각들이 모여들어 다시 매끈한 유리면을 만들었다. 가게 안으로 침입했던 그림자들은 그 보궐역에 튕겨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아니, 50년 동안 수천 개의 시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익힌 원래대로 돌려놓는 감각의 결정체였다. 세상 모든 것은 제자리가 있다. 부서진 것도 어긋난 것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수리공의 사명이었다. 가게가 원래 모습으로 복구되자 밖을 포위하고 있던 그림자 군단도 주춤했다. 그들은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고 가게 주위를 맴돌았다. 이 가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결계가 된 것이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힘이 빠져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진수가 다가와 나를 부축했다. 아버지, 대체 그 힘은 뭐예요? 나도 모른다. 그냥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진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녀석의 얼굴 곳곳에 흉터가 있었다. 그리고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너 다리는 왜 그러냐? 내 물음에 진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리를 주물렀다. 몇 년 전에 놈들과 싸우다가 좀 다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리 와 앉아라. 나는 진수를 작업대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다시 회중시계를 집어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진수를 향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뭐 하게요? 고쳐야지. 덜그럭거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
난 시계 수리공이다. 나는 진수의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시계의 태엽 소리에 집중했다. 진수의 다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뼈와 근육의 통증만이 아니었다. 20년 전 집을 뛰쳐나가며 느꼈던 두려움, 홀로 세상과 맞서며 겪은 외로움, 부모를 버렸다는 죄책감. 그 모든 감정들이 엉겨붙어 녀석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녹슨 톱니바퀴 같았다. 기름칠을 하지 않아 뻑뻑하게 굳어버린, 그래서 돌아갈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톱니바퀴. 미안하다, 진수야. 그때 널 붙잡지 못해서, 널 이해해주지 못해서. 나의 진심 어린 후회가 시계를 통해 흘러들어갔다. 따뜻한 온기가 내 손바닥을 통해 진수의 무릎으로 전해졌다. 아, 진수가 낮은 신음을 토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너무 무서워서 못 왔어요. 제가 실패한 놈이라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었는데. 녀석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40대 중년 사내가 70대 노인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등, 그 넓고 단단하지만 상처투성인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 살아 돌아왔으면 됐다. 늦게라도 왔으니 됐다. 우리의 눈물은 20년 묵은 녹을 씻어내고 있었다. 진수의 다리를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서서히 흩어졌다. 그것은 물리적인 치료가 아니었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자 몸을 옥죄던 저주 같은 통증도 함께 풀려나가는 것이었다. 여러분도 혹시 가슴속에 묻어둔 자식과의 응어리가 있으신가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자식인데 하며 서로의 자존심만 세우다가 정작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고장난 시계는 고치면 되지만 굳어버린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지기 쉽습니다. 오늘 밤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때였다. 진수의 다리가 치유되고 우리 부자가 해묵은 감정을 씻어내려는 찰나. 가게 바닥이 쿵 하고 울렸다. 이번에는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지하. 가게 바로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느낌이었다. 회중시계가 비명을 지르듯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관리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런, 놈들이 위에서 안 되니 밑을 뚫었군요. 지맥디임 하엘 건드렸습니다. 가게 바닥에 나무 널빤지가 튀어오르고 시커먼 구멍이 입을 벌렸다. 그 구멍에서 썩은 내 진동하는 검은 촉수들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뿌리처럼 가게 안을 휘저으며 진수를 낚아채려 했다. 아버지, 피해요. 진수가 나를 밀쳐내고 촉수에 휘감겼다. 진수야, 어서 시계를 써요. 놈들의 심장이 저 밑에 있어요. 여긴 제가 막을 테니까. 진수는 촉수의 몸이 조여지면서도 단검으로 놈들을 찌르며 버텼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촉수들은 점점 더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 관리자가 내게 소리쳤다. 김덕만 씨, 선택해야 합니다. 아드님을 구하기 위해 시계의 힘을 다 쓰면 이 가게를 지탱하던 시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아드님은 저 심연으로 끌려갈 겁니다. 가게를 지키느냐, 아들을 지키느냐. 내 50년 인생의 터전과 20년 만에 되찾은 아들.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가게, 그따위 건물이 대수냐. 내게 남은 진짜 유산은 저 녀석이다. 비켜. 나는 회중시계를 꽉 쥐고 검은 구멍을 향해 몸을 던졌다. 시계의 태엽을 최대로 감았다. 내 생명을 깎아서라도 시간을 돌려야 했다. 시간아, 멈춰라.
내가 구멍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다. 그리고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저 공허의 건축가들이 도사리고 있는 지하의 미궁 속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진수의 비명 소리가 멀어졌다. 이것이 끝일까? 아니, 이제야말로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나는 시계 수리공이다. 이 썩어 빠진 땅의 태엽을 내가 직접 고쳐놓고야 말겠다. 어둠 속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가 심장박동처럼 쿵, 쿵 울려 퍼졌다. 추락은 끝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내 손에 들린 회중시계뿐이었다. 시계가 뿜어내는 황금빛 파장이 나를 감싸고 있었기에 칠흑 같은 어둠도 나를 삼키지 못했다. 쿵, 쿵, 쿵. 이 소리는 내 심장 소리일까? 아니면 이 지하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거대한 무언가의 태엽 소리일까? 나는 시계의 빛에 의지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단순한 땅속이 아니었다. 거대한 동굴 같기도 했고 버려진 지하 도시 같기도 했다. 무너진 기둥들 사이로 낡은 시계탑의 잔해, 끊어진 철로, 녹슨 기계 장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곳은 도시가 잊어버린 시간들의 무덤이었다. 김덕만 씨, 들리십니까? 관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텔레파시 같은 것이었다. 들리오. 여긴 대체 어디요? 그곳은 망각의 하수구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버려진 기억들, 철거된 건물들의 원혼,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이 모여 썩어가고 있는 곳이지요. 공허의 건축가들은 바로 그 썩은 에너지를 먹고 자랍니다. 나는 발을 디뎠다. 바닥은 질퍽했다. 진흙이 아니라 검게 썩은 기름 찌꺼기 같았다. 진수는, 내 아들은 무사하오? 아드님은 제가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핵을 정화하지 못하면 위쪽 세상도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서두르십시오. 당신의 생명력과 시계의 에너지가 동조되어 있어 시간이 지체될수록 당신의 수명도 깎여나갈 겁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목숨이 줄어든다. 한들 상관없었다.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 아들과 이 도시를 지킬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어둠 속에서 기괴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끼릭, 끼릭. 고장난 장난감 태엽 감는 소리 같기도 하고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시계의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그림자들이 꿈틀거렸다. 버려진 인형, 깨진 거울, 주인 잃은 신발 한 짝. 그것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했던 추억이 변질되어 괴물로 변한 것들이었다. 아파. 왜 날 버렸어? 추워. 다시 안아줘.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쓰다 버린 것들, 잊어버린 것들의 절규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사과의 말이 튀어나왔다. 시계 수리공으로서 물건을 고치는 일만 알았지 버려진 것들의 아픔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다. 내 진심이 닿았을까? 나를 향해 뻗어오던 검은 손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저 멀리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릉 쾅 땅이 울렸다. 그곳에 핵이 있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거대한 공동이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기계 장치가 돌아가고 있었다. 수백 개의 톱니바퀴가 엉켜 있었는데 그 톱니바퀴들 사이사이에는 끈적한 검은 액체가 윤활유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심장처럼 펄떡이는 검은 구체가 있었다. 저것이군. 바로 저것이 이 도시의 기억을 오염시키고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게 만드는 원흉이었다. 공허의 건축가들의 본체. 내가 다가가자 검은 구체에서 형체 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늙은 수리공이여, 여기까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내 놈의 그 낡은 시계 하나로 우리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으냐? 목소리는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웅성거렸다. 멈추는 게 아니다. 고치는 것이다. 나는 소리치며 회중시계를 높이 들었다. 너희는 잘못 조립된 부품일 뿐이야. 탐욕과 망각으로 엉망진창이 된 이 도시의 태엽을 내가 다시 맞추겠다. 오만하구나. 낡은 것은 부서지고 새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검은 구체가 격렬하게 요동치더니 그 안에서 검은 촉수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촉수가 아니었다. 촉수 끝마다 날카로운 드릴과 톱날이 달려 있었다. 파괴를 위한 도구들이었다. 위험해요, 아버지. 갑자기 위쪽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무너진 천장 틈으로 밧줄을 타고 진수가 내려오고 있었다. 진수야, 오지 마라. 혼자 보낼 순 없어요. 우린 파트너잖아요. 진수는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단검을 휘둘러 나에게 날아오던 촉수 하나를 잘라냈다. 이 녀석들 본체라 그런지 껍질이 단단해요. 제가 시선을 끌 테니 아버지는 저 심장에 시계를 박아 넣으세요. 안 된다. 너무 위험해. 믿으세요. 저도 이제 아버지 아들이에요. 깡다구 하나는 물려받았다고요. 진수가 윙크를 하며 놈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의 등 뒤로 검은 촉수들이 떼지어 몰려갔다. 녀석은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단검으로 놈들의 관절 부위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지금이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검은 구체를 향해 달렸다. 심장은 쿵쿵 뛰고 폐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다리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50년 동안 작업대 앞에만 앉아있던 늙은이의 다리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 아내에게 프러포즈하러 달려가던 그날의 다리였다. 검은 구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있었다. 틈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시계공이다. 세상 모든 기계에는 빈틈이 있다. 톱니와 톱니가 맞물리는 그 찰나의 순간 아주 미세한 유격이 존재한다. 째깍. 내 눈에 세상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거대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리듬이 읽혔다. 하나, 둘, 셋. 지금. 나는 몸을 던져 톱니바퀴 사이의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옷이 찢어지고 어깨가 스쳤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톱니바퀴 숲을 통과하자 드디어 검은 심장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이거나 먹어라. 나는 회중시계를 심장의 정중앙, 가장 검고 깊은 곳에 쑤셔 넣었다. 쾅! 시계가 심장에 닿는 순간 눈부신 빛의 폭발이 일어났다. 검은 구체가 비명을 질렀다. 끄악! 이 빛은 기억의 빛. 싫어. 잊혀져야 해. 사라져야 해. 아니, 사라지는 건 너희다. 기억은 영원하다. 나는 시계를 잡은 손에 온 힘을 주었다. 시계의 태엽이 미친 듯이 감기기 시작했다. 키릭 키릭 키릭.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며 시간을 되감았다. 검은 구체에서 뿜어져 나오던 오염된 에너지가 시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시계 반대편으로 정화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지하 공동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녹슨 기계들이 황금빛으로 변하고 썩은 진흙탕이 맑은 물이 흐르는 수로로 바뀌었다. 괴물로 변했던 버려진 물건들이 본래의 예쁜 모습으로 돌아왔다.
곰 인형은 뽀송뽀송한 털을 되찾았고 깨진 거울은 다시 맑은 얼굴을 비췄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원혼들의 속삭임이 감사의 인사로 바뀌어 메아리쳤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검은 구체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나를 밀어내려 했다. 엄청난 압력이 내 몸을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아버지, 버티세요. 진수가 달려와 내 등 뒤를 받쳐주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등 뒤에서 전해졌다. 그 온기가 내게 마지막 힘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함께 시계를 눌렀다. 으아. 우리의 기합 소리와 함께 회중시계가 완전히 심장 깊숙이 박혔다. 펑. 거대한 폭발과 함께 검은 구체가 산산조각났다. 검은 파편들은 빛에 녹아 공기 중으로 흩어졌고 지하 세계 전체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그 충격으로 뒤로 튕겨져 나갔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내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진수가 내 곁에 쓰러져 있었다. 녀석도 많이 지쳐 보였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해냈어요,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진수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해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지하 세계는 더 이상 쓰레기장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박물관이나 보물창고처럼 변해 있었다. 과거의 유산들이 반짝이며 숨쉬고 있었다. 그때 관리자가 빛 속에서 걸어 나왔다. 정말 놀랍군요. 단순히 정화한 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곳은 이제 버려진 기억들의 무덤이 아니라 기억의 도서관이 될 겁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 쳤다. 그러자 위쪽으로 향하는 빛의 계단이 만들어졌다. 자, 이제 돌아가시지요. 위쪽 세상도 많이 변했을 겁니다. 진수와 나는 서로를 부축하며 빛의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지상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가게를 포위하고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건설사 직원들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 검은 기운이 사라지고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철거? 아, 맞다. 근데 왜 이렇게 하기 싫지? 그들은 마치 최면에서 깨어난 듯 어리둥절해했다. 포크레인 기사는 시동을 끄고 내려와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 이 건물. 왠지 부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공허의 건축가들이 사라지자 그들의 조종을 받던 사람들도 제정신을 차린 것이다. 탐욕의 안개가 걷히고 나니 오래된 것을 지키고 싶은 인간 본연의 마음이 돌아온 것이다. 진수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아버지, 저 사람들 봐요. 이제 포크레인으로 밀고 들어올 기세가 아닌데요. 나도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그러게나 말이다. 기계도 고치고 사람 마음도 고쳤구나. 그날 저녁 가게 앞에는 작은 축제가 벌어졌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철거 소식에 안타까워하던 이웃들이었다. 김 영감님, 가게 안 얼린다면서요. 건설사가 계획을 전면 수정했대요. 이 구역을 보존지구로 지정한다나 뭐라나. 세탁소 박 씨가 막걸리 병을 들고 뛰어왔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 시계방 없으면 우리 동네 허전해서 어쩌나 했는데. 슈퍼마켓 최 여사도 떡을 한 접시 들고 왔다.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진수는 쑥스러운 듯 구석에서 막걸리를 따르고 있었고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억해주고 낡은 것의 가치를 알아줄 때 세상은 조금씩 변합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따뜻한 추억이 깃든 이 골목을 지켜낸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가게에는 다시 나와 진수 그리고 관리자만이 남았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진수가 물었다. 관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황혼의 시계방은 이제 공식적으로 기억의 관리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겁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쳐야 할 사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는 내게 새로운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황혼의 시계방 주인장 김덕만, 부주인장 강진수. 명함을 받아든 내 손이 떨렸다. 부주인장 강진수. 아들과 함께하는 미래가 그 작은 종이 안에 담겨 있었다. 하하, 이거 승진했구나, 진수야. 이제 백수 탈출이다. 내가 농담을 던지자 진수도 활짝 웃었다. 월급은 꼬박꼬박 주셔야 해요. 저 비싼 몸이에요. 우리는 마주 보고 웃었다. 20년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환한 웃음이었다. 그런데 관리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가게 한쪽 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내가 평생 수집해온 낡은 괴종 시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 가장 오래되고 멈춘 지 오래된 거대한 할아버지, 시계 그랜드파더 클럭가 삐걱거리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마지막 의뢰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당신들 부자가 아니라 김덕만 씨 당신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 혼자? 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아직 고치지 못한 당신 자신의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시계 속 어둠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괴물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병실에 누워있던 그 야윈 모습 그대로였다. 여보. 내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내였다. 진짜 내 아내. 덕만 씨. 나 많이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지만 내 심장을 강타했다. 아내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아직 나를 보내주지 못했군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을 구하고 아들을 되찾았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내를 떠나보내지 못한 미련, 그 마지막 태엽을 감지 못한 채 10년을 살아왔던 것이다. 진수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진수야,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 멋지게 자랐네. 아내가 손을 뻗었지만 진수에게 닿지 못하고 통과해버렸다. 그녀는 영혼이었다.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나의 집착이 붙잡아둔 영혼. 김덕만 씨,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인을 영원히 이 시계방의 유령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수리가 무엇인지. 그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주는 일. 그것이 시계 수리공 김덕만의 마지막 임무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내를 향해 다가갔다. 여보. 내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졌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그녀가 서 있었다. 10년 전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모습 그대로. 앙상하게 마른 손,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나를 향한 애처로운 눈빛. 그 눈빛이 내 가슴에 박힌 못을 다시금 깊숙이 찔러오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유령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비틀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하지만 내 손가락 끝이 그녀의 어깨에 닿으려던 순간 투명한 막에 가로막힌 듯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만질 수 없어요, 덕만 씨. 나는 여기에 있지만 동시에 여기에 없으니까요. 아내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아파서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당신을 붙잡고 있었던 거요? 내가 당신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냐고. 나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10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그녀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매일 저녁 그녀가 좋아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틀어놓았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이기적인 집착이었다. 나의 슬픔이 족쇄가 되어 그녀의 영혼을 차가운 이승의 문턱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시계가 멈춰 있어서 그래요.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곳, 나를 보낸 그 시간의 태엽이 녹슬어 버려서 나도 함께 멈춰버린 거예요. 아내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녀의 가슴 언저리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그러나 멈춰버린 시계 바늘이 보였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떠나보내지 못해 마음의 방 한 칸을 영원히 어둡게 닫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방에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떠난 이를 위한 일일까요? 때로는 문을 활짝 열고 묵은 공기를 내보내는 것, 그래서 그 빈자리에 새로운 햇살이 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엄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때 뒤에 서 있던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다. 녀석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엄마의 영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병원에 못 갔던 거.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못난 아들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평생 후회가 될 줄 몰랐어요.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진수의 통곡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20년 동안 녀석의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깨져나가는 소리였다. 아내는 그런 아들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비록 만질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허공을 쓰다듬으며 아들의 머리를 감싸 안는 신용을 했다. 안다, 우리 아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는 한 번도 널 원망한 적 없다. 그저 보고 싶었을 뿐이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 줘서. 아빠 곁을 지켜줘서. 그걸로 엄마는 너무 행복해. 아내의 말에 진수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듯 진수의 머리 위로 따스한 빗무리가 내려앉았다. 모자모지의 해묵은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였다. 관리자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김덕만 씨, 이제 당신의 회중시계를 쓰십시오. 이번에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시계의 태엽을 풀어주는 겁니다. 꽉 조여진 집착의 태엽을 풀어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다. 시계는 여전히 묵직했지만 전보다 훨씬 따뜻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이제 당신을 보내주겠소. 내 욕심으로 당신을 너무 오래 붙잡아뒀구려. 미안하오. 아니에요, 덕만 씨.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야 해요. 당신도 진수도 이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야 하으니까요. 나는 눈물을 훔치고 시계의 용두를 잡았다.
항상 시계를 고칠 때는 태엽을 감아 팽팽하게 만들었다. 그래야 시계가 힘차게 가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였다. 나는 용두를 반대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끼릭, 끼릭. 태엽 풀리는 소리가 가게 안의 정적을 갈랐다. 한 바퀴, 두 바퀴. 나의 후회가, 나의 미련이, 나의 집착이 하나둘씩 풀려나갔다. 태엽이 풀릴 때마다 아내의 몸을 감싸고 있던 회색빛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태엽이 완전히 풀리는 순간 아내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병색이 완연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푹 꺼졌던 볼이 차오르고 백발이 성성하던 머리카락은 윤기 흐르는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환자복은 어느새 우리가 결혼하던 날 입었던 하얀 웨딩드레스로 바뀌어 있었다.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꽃다운 23세 아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아,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래, 내 기억 속의 당신은 이렇게 예뻤지. 아픈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지. 가게의 천장이 열리는 듯 하더니 눈부신 황금빛 계단이 내려왔다. 그 계단 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평온한 세상으로 이어져 있었다. 아내는 그 계단에 발을 디디며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덕만 씨, 밥 잘 챙겨 드시고. 진수야, 아빠 잘 부탁한다. 우리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시 만나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가벼워 보여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여행을 배웅하는 일이니까. 그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황금빛 계단은 빛의 가루가 되어 가게 안에 흩뿌려졌다. 그 빛가루들은 낡은 시계들 위에 내려앉아 부드럽게 반짝였다. 가게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눅눅하고 무거웠던 슬픔의 냄새가 사라지고 향긋한 봄바람 냄새가 채워졌다. 훌륭한 배웅이었습니다. 관리자가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제 이 가게의 시계들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멈춰 있던 당신의 시간도 말이지요.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옆에 있는 진수를 보았다. 녀석도 눈물을 닦으며 씩 웃고 있었다. 아버지, 엄마, 정말 예쁘셨네요. 그럼 이 아버지가 괜히 반했겠냐.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꽉 찬 듯한 충만감이 가슴속에 차올랐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가게 앞에 벚꽃 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 왔다. 황혼의 시계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재개발 계획이 취소되고 문화보존지구로 지정된 덕분에 우리 동네는 옛 모습을 간직한 채 활기를 되찾았다. 가게 간판은 새로 칠해져 반짝거렸고 그 아래에는 추억수선 전문이라는 작은 문구가 추가되었다. 아버지, 3시 예약 손님 오셨어요. 가게 안쪽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작업용 앞치마를 두른 진수는 이제 제법 부주인장 태가 났다. 녀석은 낮에는 시계를 고치고 밤에는 나와 함께 이면 3개의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림자 사냥꾼이었던 거친 실력은 이제 섬세한 수리 기술로 승화되어 손님들의 망가진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지고 있었다. 알았다. 나간다. 나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작업실에서 나왔다. 오늘의 손님은 낡은 오르골을 들고 온 할머니였다. 이게 우리 손녀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건데 소리가 안 나요. 손녀가 시집 가기 전에 꼭 고쳐서 주고 싶은데. 할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오르골을 받아들었다. 태엽이 끊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 오르골 안에 담긴
손녀를 업어 키우던 할머니의 사랑과 세월의 무게를. 걱정 마십시오. 소리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까지 생생하게 들리도록 고쳐드리겠습니다. 내가 빙그레 웃자 옆에서 진수가 차를 내오며 거들었다. 저희 아버지가 이 구역 최고의 명의시거든요. 시계든 오르골이든 아버지 손만 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어머, 아드님이 참 듬직하시네요. 할머니의 칭찬에 내 어깨가 으쓱해졌다. 나는 오르골 뚜껑을 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구를 집어들었다. 주머니 속의 회중시계가 째깍 째깍하며 경쾌한 박자를 맞춰주었다. 나이 70이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누군가는 주책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황혼은 해가 지고 어둠이 오기 전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붉게 물드는 시간 아닙니까?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둠을 밝힐 기억이라는 등불이 있고 함께 걸어갈 가족이 있으니까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따스한 봄볕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 햇살 속에서 나는 문득 아내의 미소를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계 속에 갇혀 있지 않다. 저 바람 속에, 햇살 속에, 그리고 나와 진수의 웃음 속에 자유롭게 머물고 있었다. 자, 술이 들어갑니다. 나는 힘차게 드라이버를 돌렸다. 내 손끝에서 멈췄던 노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르골의 멜로디이자 내 인생의 새로운 이악장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인생은 고장난 시계를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태엽이 끊어지기도 하고 톱니바퀴가 녹슬기도 하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하면 언제든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직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요?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혼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